민주문화재단에서 무슨 내용으로 하겠냐고 그래서 한국 문화의 뿌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영토가 작다고 하는 컴플렉스를 오랫동안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작다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작다고 하는 거는 중국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작다는 것이지 세계 여러 200개 나라에 놓고 봤을 적에는 결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영어권에서 저 동양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첫 번째 읽는 책이 하버드 대학의 라이샤와 세 사람이 쓴 이스트 에이시아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이 우리말로 동양문화사라고 해서 유망한 거 2권으로 번역이 됐는데 코리아에 관한 첫 문장은 이렇게 돼요. 우리들에게 코리아는 작은 나라라는 인식이 있다. 그것은 중국과 맞붙어 있기 때문에 작다고 하는 인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코리아의 영토가 좁아서 미국의 미네소타주 정도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코리아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코리아를 지도를 띄워서 유럽에다 갖다가 얹어 놓으면 코리아의 크기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를 합친 면적하고 같다. 코리아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그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세계 최고, 최대에 비교하고 우리는 왜소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해왔던 그런 그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어요. 이제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라이샤와가 한 얘기 그대로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삶을 영해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역사 지도 여러 중에서 이 대원 제국 원나라 때 몽골의 크기를 저만한데 저 크기 속에서 고려는 원나라 영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원나라의 사위나라가 되는 수모를 받았다 이렇게 책에 쓰여 있는데 그 글 쓴 사람들하고 한번 맞짱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원나라가 저렇게 큰 나라였고 그리고 그들이 지배한 것은 킵차 칸국, 오고타의 칸국, 차가타의 칸국, 일 칸국, 칸이 지배했어요. 근데 고려는 칸이 지배한 적 없어요. 충렬왕, 충선왕, 충모강, 충자 들어가는 우리 왕이 통치를 했지. 몽고는 고려를 어쨌든 저거 세계를 제패하는데 저 맹장처럼 돼 있는 저 고려를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데 1차 침입했을 적에 강화도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맨나다에 가서 싸울 수 없어 갔어요. 그래서 2차 때는 최고로 강한 살레타 부대를 보냈는데 그 살레타 부대를 고려 사람들이 죽여버렸어요. 2차 침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3차 침입은 요즘으로 치면 육남 폭격을 해서 한반도 전체를 불바다로 만든다고 해가지고서 경주부터 내려왔어요. 황룡사부터 불질러 버렸어요.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러기를 27년 동안 7차에 걸친 거를 끝내 항복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원종이 된 태자가 중국에 가가지고 쿠빌라이 칸하고 협상을 했어요. 우리 이제 종전 협정을 해서 우리도 나오고 싶다, 강화도에서. 그랬더니 이 사실이 원나라 역사책 원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쿠빌라이 칸이 한 얘기예요.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냐? 고려는 여기에서 말리나 떨어진 나라로 우리 당태종도 어떻게 하지 못했던 강성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전쟁을 끝내자고 찾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그럼 어떻게 하면 전쟁을 끝내겠냐 했을 적에 불개 토풍, 풍토를 토풍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풍토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만 약속해달라. 그리고 우리는 칸의 지배를 안 받겠다. 그러니까 원나라 쪽에서는 그래, 그거는 받아주마.
그 대신 우리가 어쨌든 컨트롤은 해야 될 거 아니냐. 너희 나라의 왕자를 사위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려를 통제하는 그 방식을 취하겠다. 그래가지고 칸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27년 동안에 항쟁한 결과로 얻어낸 그 엄청난 성과를 이 후손들이 싸워서 이기지 못했다고 원나라의 사위나라가 되는 수모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싸웠으면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으로서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우리를 봐야지 우리가 보이는 거를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사로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인 위상이 뭔지에 대해서 놓쳐왔던 거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이 우리가 21세기 선진국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받아낼 수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이 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덩이가 본래는 요만합니다. 이게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 한고조가 세웠던 중국의 크기는 요만해요. 그랬는데 이 크기가 청나라 때 와가지고 이만해집니다. 이게 본래 한족이 얘기하고 있는 삼국지에서 싸우는 얘기는 무대가 다 요거예요. 우리가 이민족의 지배를 많이 받았다고 누가 역사책에 썼는데 삼국시대부터 2000년 동안에 우리가 이민족의 지배를 받은 거는 딱 한 번 일제 35년뿐이 없어요. 원나라 때 지배받은 게 아니라 간섭을 받은 거잖아요. 이에 반해서 중국은 중국 역사의 3분의 1이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을 다 뒤흔든 것 같지만은 그냥 내 거짓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전체의 크기로 봤을 적엔 그런 사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민족과 비교했을 때 거의 불가사의한 거예요. 불가사의한 생명력이에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것만이 불가사의한 거가 아니고 역사 2000년의 역사를 최소한도 끌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 거대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처럼 다 거기에 흡수되지 않고 신강성이나 서장 티베트 보면은 그거의 6분의 1뿐이 안 되는 사이즈인데 그게 그냥 블랙홀에 들어가듯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아이덴티티예요. 여기가 전국리 유적지인데 이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79년에 그렉 보엔이라고 하는 미군 하사가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엔 하사가 이거를 발견하고 된 것이 동두천 PX에서 근무하는 여가수하고 연애를 하다가 79년 1월 4일 날 여기 데이트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 코펠에다가 물을 끓여서 따뜻한 커피를 하나 주려고 이 돌멩이를 주워 가지고 불을 지피려고 돌멩이를 줍다가 저걸 주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그냥 박스에다 넣어서 자기 인디아나 대학 교수에다가 보냈더니 김월룡에게 그 보고를 해서 김월룡 선생이 여기에서 10년 동안 발굴해서 35만 년에서 5만 년 전까지의 사람들이 살았던 자시로 4,000점의 유물을 끝냈어요. 여기에다가 선사시대 기념관을 짓는 거를 국제 컴피티션을 해서 프랑스 여자 건축가가 당선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뭐 지푸라기로 된 이런 선사시대 지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티타늄으로 해서 이렇게 역발상으로 엄청나게 그 현대적인 그 전시관을 지어가지고 참 대안의 명소가 됐어요. 그래서 보헤나서 초청하는데 그 부부를 초청했더니 그 PX 여자하고 결혼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딴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이걸 어떻게 얘기해 내가, 그렇죠? 여기 울주 방구대가 등장을 하잖아요.
반구대가 신석기 유적지라고. 이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 이와 같은 국보로 지정되는 이런 엄청난 안각화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가 구석기 시대에는 전곡리가 세계 지도에 차지한다면 신석기 시대의 상징은 울주 대곡 반구대의 안각화예요. 그게 울산 울주의 그 프라이드죠. 반구대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을 적에 고래잡이를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제의를 지킬 적이면 고래 잡게 해달라는 기원으로 그렸다가 그게 아마도 6,000년 전에서 5,000년 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더군다나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00년 지나고 나니까 고래 그림은 사라지고 육지 동물들로 쭉 들어올 때는 고래 사냥은 이미 그때는 끝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석기 시대 때의 이 사람들은 이때 초보적인 종교 감정이 일어나 가지고 모든 생명과 물체에는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것을 잡기 위해 가지고 저기에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면은 그거를 잡는 데 도움이 되고 신령스럽게 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지금은 울산 신암리에 있는 토르소라고 하는 이 엄지손가락만한 거 있잖아요. 여체 조각을 해놓은 거. 그 옆에는 양양 오살리에서 만들었던 그 진흙으로 눌러갖고 사람 얼굴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이 별거 아니지만은 그때 사람들의 사고 속에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거죠. 물활론, 모든 생명체에는 정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를 얘기할 적에 애니미즘을 얘기해야 되는데 애니미즘은 반구대 안각화하고 신암리에 있는 토르소, 이 여체의 그 목에서부터 다리까지만 나오는 저거가 나온 것이,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문화는 울살을 빼고서는 우리는 빈약해지는 거죠. 청동기 시대로 들어가면은 3,000년 전에서 2,000년 전 사이가 청동기 시대인데, 이 청동기 시대에는 남방식과 북방식이 달라서 이쪽에 북방식의 경우에는 복주머니처럼 생긴 게 의주 미송리형 단지고 이 비파 모양의 동검에다가 북방식 고인돌,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그거는 무조건 고조선 유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변형돼서 남쪽에 내려와서 고구마처럼 생긴 부여 송국리 단지에다가 세형 동검에 남방식 고인돌을 넣으면은 삼한시대 이전 진국의 유적이에요. 이때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로 해가지고서 철기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진시황의 천하통일을 만드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철기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우리들 오손도손 살아가는 거는 너무나 나이브한 거다.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인수합병 이 시작되는 거예요. M&A 작업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BC 1세기부터 668년 고구려 멸망할 때까지를 우리는 삼국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도 잘 생각해봐요. 아니 삼국시대라고 해놓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만 있었던 거는 마지막 120년뿐이 없어. 그리고 그 앞에도 다 삼국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놈의 역사가 머릿속에 배요. 그 전에는 고구려, 이 부여에서 한 갈래 떨어져서 고구려에서 한 갈래 내려와서 백제, 마한, 변한, 진한이 있었고 이 옆에는 동해, 옥저 전부 10개의 부족 국가들이 코피 터지게 싸우면서 인수합병을 하는데 결론이 삼국과 가야로 300년 무렵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때를 열국시대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삼국시대 초기라고도 하는 사람인데 미술사에서는 원삼국시대라고 그래요. 삼국으로 가는 기원에 해당하는 시기다.
그 원삼국 시대의 상징적인 유물이 이와 같이 쇳불 손잡이 항아리하고 오리형 토기인데, 저 오리형 토기가 울산의 중산리에서 나오고 하대에서 나왔잖아요. 저 오리형 토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가 참 재밌어요. 그전에는 저거 몰랐는데 70년대를 지나면서 경주를 중심으로 한 이 낙동강 좌우로 창원, 울산, 경주 이 지역에서 저 오리가 공장 부지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발굴하다가 있으면은 신고하고 양심에 맡겨가지고 우선 그냥 한 거예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단 한 건도 우리 공장 만들다 문화재 나왔다고 신고한 건 없어. 있으면은 불도저로 밀어버린 거야. 이게 문화재 나왔다고 그러면 공사를 중단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유물을 빼서 도구를 해서 팔아먹는 사람이 있는 거야. 결국은 그 도굴꾼이 애국자야. 살려놨잖아요, 문화재를. 돈은 누가 먹었던 관계없이 불도저로 밀어먹은 놈은 그거는 민족 반역자고, 그거를 살려낸 사람은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굴 도굴 현장에서 훔친 사람이 서울에 와서 인사동에서 팔으려고 그러니까 박물관에다가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박물관에서는 감정을 해야 되잖아. 감정이라는 건 딱 보면은 아는 게 아니고 여러 역사적인 경험을 축적을 해서 보는 건데, 고고학자들이 전부 다 우리는 이런 거 본 적이 없다. 그게 무슨 뜻이야? 가짜란 얘기가 되는 거죠. 감정을 했는데 죄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도굴꾼 입장에서는 학자라고 하는 놈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산 임당동 고분에서 저 오리가 나타났어요. 발굴을 하다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저게 원삼국 시대 때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랬더니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해가지고 현재 지금 알려진 게 한 100마리 돼.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거가 하대에서 나온 거하고 요게 울산에서 나온 거죠. 중산리에서 나온 거지.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도굴꾼이 가서 박물관에 팔아먹은 거였어. 이게 우리가 원삼국 시대까지 AD 300년 무렵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대라고 하는 데가 우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시라고 하는 시가 이두루 리을이에요. 울산이라고, 우시산이 울산이라고 하는 거의 원어예요. 그 우시산국이 사로국에 완전히 병합이 됐어요. 경주에 완전히 병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울산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경주와 함께 가는 걸로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삼국시대로 넘어가서 고구려, 백제, 신라로 넘어가는 원삼국 시대까지에 있어서는 이 울산이 갖고 있는 문화사적인 위상이 이렇게 크다고 하는 이 얘기를 책에 다 나오지만은 그래도 그 저자 직강으로 한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 주제를 한국 문화의 뿌리를 삼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간의 생활 풍습에서 가장 보수적인 거가 장례 풍습이에요. 장례 풍습이 바뀌었다는 거는 그 문화가 다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장례 풍습이 바뀌었잖아요. 장례식장으로 가잖아요.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은 4만 5천 기가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됐지. 북한에 15,000기, 남한에 3만 기가 있어요. 울산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고인돌이. 그냥 고구려의 무덤은 압록강 위에 집안에 있을 때 이렇게 돌무지 무덤이었어요. 이 돌무지 무덤 중에 유명한 게 장군총이고 그 앞에 광개토대왕 비가 있고 그렇죠. 이게 통구에 가면은 이러한 돌무지 무덤이 13,000기가 있어요. 그랬던 것이 350년 무렵에 이와 같은 벽화고분이 등장을 했어요. 돌방 흙무덤의 속에 벽화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벽화로 그린 것이 95개가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고구려 350년 이후에 고구려 왕은 10명인데 이게 90개, 95개가 됐으니까 그냥 귀족들의 무덤이었던 거죠. 고구려 고분벽화를 95개를 쭉 보니까 그중에 연도가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보니 처음에는 초상화 중심이었다가 100년 후에는 풍속화 중심이었다가 100년 후에는 사신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고구려는 장렬하게 전사를 했어요.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여기는 아주 다이나믹하지. 근데 이때는 이제 추상화시키고 개념화시켜 갖고 나갔어요. 이거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죽음에 대한 고구려 사람의 인식이, 이 무덤은 이 사람이 무덤이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100년 후 이때가 되면은 주인공은 조그맣게 그리고 그 주인공이 살았을 때의 생전에 그런 사냥하는 모습, 씨름하는 거, 춤무덤 이런 것들로 그렇게 바뀌게 돼요. 그리고 100년이 지나니까 영혼의 세계는 영혼이 지배하는 질서가 있는 사신도로 귀착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간 건 그거였어요. 그리고 실력이 느는 거는 이때부터인데, 이거 보면은 저 활시를 댕기고 있는 아주 역동적이잖아요. 호랑이 잡는 것도 그렇고. 이 죽음의 공간에 저 혼자 그린 게 아니라 조수 데리고 그렸을 거예요. 조수 보고, 야, 넌 저기에서 뒤따라오는 놈 하나 그려라. 그랬더니 그놈이 그린 거가, 이거 저 사냥할 의사가 전혀 없어, 이 사람은. 졸면서 가잖아. 어저께 술 먹고 죽겠는데 아버지가 가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는 거. 그 참 매력적인 그 고구려 청년. 내가 경주 답사기를 많이 쓴 것 같지만 아직도 경주 남산을 안 썼고 특히 왕릉 답사기를 안 써서 그 요담에는 언제 써야 되는데, 1971년에 경주 보문단지를 만들면서 고분 하나를 제대로 발굴해 가지고 그 내부 금관과 함께 내부를 보여주면은 교육적 관광 자원이 되지 않냐. 그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 번도 우리가 무덤을 이렇게 빈 땅에 있는 거를 발굴을 해봤지, 이거를 얼마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얼마 들어가면 나온다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상 실험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98호분 하기 전에 155호분 저 조그만 놈을 하나 시험 발굴하자. 그래서 그 경험으로 이거 하자. 그리고 그 1년 동안 했더니 거기서 금관이 나와버렸어. 그게 천마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황남대총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전부 6개가 나왔어요. 금관이 갖고 있는 뭐 구조, 이게 사슴뿔이고 날출자로 된 건 나무고 뭐 이런데, 이거보다 금관이 나올 적에는 완세트로 금팔찌 12개, 허리띠에 목걸이에 신발이 완세트로 해서 나와요. 그 금관총에서 나온 금이 전부 7.5kg이에요. 대단한 거였어요. 구슬만 3만 개가 있었어요. 금관총에. 황남대총에는 이와 같이 이 가슴걸이라고 해서 구슬로 되어 있는 게 남자 여자 다 같이 나왔어요. 황남대총은 여자 남녀가 다 완전히 부부 합장묘고 뼈도 나왔는데, 여자 무덤에서는 금관이 나왔는데 남자 무덤에서는 금동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금관이 그냥 왕관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황남대총에 나온 유물이 전부 38,000점인데 경주박물관에서 황남대총을 창고째 전시를 한번 했어요. 토기만 안 깨진 것만 1,500점이고 깨진 거 다 합치면 5,000점이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우리 백제의 미로, 백제의 사리함에 참 멋있는 거예요. 익산 미륵사지에서 나온 왕궁리탑에서 이런 사리함은 무조건 명작이거든요. 불국사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절대자의 분신을 모시는데 깡통에다 했겠어요. 최고지. 근데 여기에서는 이 금강경 5,500자를 금판에다 썼는데 그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멋있죠. 백제는 장인이 존중돼서 무령왕의 은팔찌에는 다리가 만들었다는 조각가 사인이 있어요. 그리고 선덕여왕이
황룡사 만들 때 아비지를 초청했잖아요. 불국사 석가탑 아사다리 봤죠. 일본에 596년에 아스카데라에 처음 기와집이 생기는데 그게 백제 와박사가 가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김부식이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5년 BC 4년에 작신궁실 새로 궁궐을 지었다라고 하면서 백제의 미는 거미불루 화이불치, 검소하지만 누추해 보이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저게 백제의 미예요. 어마어마한 멋이죠. 정도전이 경복궁을 지으면서 궁궐은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말아야 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가 조선의 미로 갔어요. 이게 한국의 미거든요. 요즘에는 어떤 공예가가 사인 저 팜플렛 보냈는데 내 공예의 목표는 거미불루 화유불치입니다. 뭐 이러고 써갖고 온 것도 있어요. 그런 중에 우리 동네 미장원이 있는데 미카사라는 나의 집이라는 미장원인데 이 집 주인이 뭘 여기 이렇게 많이 써붙여요. 지금 써붙인 거는 속눈썹 폄 25% 뭐 이거 써 있거든. 근데 지난 연말에 갔더니 여기에 멋있는 게 써 있었어. 거미불로 화이불치 최고의 미용실이라고. 이야, 저 정도의 미학을 가진 미장원이면 갈만한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국의 미라고 하는 거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고, 이러한 얘기는 내 책을 열심히 보면 다 나오니까 요 다음에 또 새로운 책을 울산이라도 쓰게 되면 그때 오기로 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